여러분은 해외여행에 가면 주로 어떤 기념품을 구매하시나요? 기념품은 그 나라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기념품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념품은 무엇일까요? 마트료시카라고 부르는 이 인형은 러시아의 기념품 가게뿐만 아니라 길거리 점포에서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념품입니다. 이처럼 마트료시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인형이지만 놀랍게도 정작 이 인형의 역사는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문화와의 접촉과 영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20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9년 디자이너 브랜드 겐조에서는 마트료시카 모양의 향수를 판매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명품에서 마트료시카를 모티브로 하는 제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트료시카가 전통의 범주를 넘어 현대 예술과 문화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트료시카가 전통의 범주를 넘어 현대 예술과 문화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트료시카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역사 속에서 마트료시카를 세계화할 수 있었던 러시아 문화산업의 역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마트료시카의 역사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러시아 문화산업의 역량입니다. 마트료시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포니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유럽 전역에서는 자포니즘 열풍이 있었습니다. 자포니즘은 19세기 중후반 유럽을 강타한 일본풍의 예술 사조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예술이 유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본래 유럽에 도자기를 수출하고 있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도자기 산업이 쇠퇴하며 중국의 도자기 수출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중국의 도자기 수출이 중단되자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근대 도자기들은 다양한 형태와 이국적인 문양 그리고 우수한 기법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자기는 일본의 예술이 유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포니즘 열풍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요인인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서민 계층 사이의 유행을 기반으로 발달한 목판화입니다. 생활과 유흥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예술품이었죠. 그리고 목판화의 특성상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우키요에라는 예술의 특성상 전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호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묘사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일본이 개항하고 서양의 근대 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하며 우키요에는 일본 내에서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를 상실하고 싸구려 그림으로 전락한 우키요에는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 밖으로 쉽게 유출되며 유럽 사람들에게 우키요에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럽인들은 일본 내에서 가치를 상실하며 단순히 도자기의 포장지로 유출되었던 우키요에에 열광했는데요. 유럽인들이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유는 강렬한 장식성과 나름의 원근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개항하며 우키요에 화가들은 서양의 물감을 들여와 더욱 화려한 색채 우키요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파격적인 구도와 비사실적인 특징에 강렬한 색채가 더해지며 사진의 발명으로 미메시스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었죠. 더불어 유럽의 인상주의 미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모네와 반 고흐의 작품도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서양의 상호작용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개항을 통해 유럽에서 싸고 선명한 인공환료를 수입할 수 있었고 수입한 인공환료를 활용해 강렬하고 화려해진 우키요에는 유럽인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죠. 마트료시카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자포니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마트료시카도 이러한 동서양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일본의 문화가 러시아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러시아 역시 유럽인들이 열광하던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말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로프는 안나 세르게브나의 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후덥지근했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사온 향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적 영향이 러시아에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인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러시아를 대표하는 마트료시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 모스크바 근교의 예술인 마을 아브람체보에서 본격적인 마트료시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체보는 19세기 말 철도와 철강 산업으로 큰 부를 이룬 마몬토프의 영지였습니다. 마몬토프는 부를 기반으로 레핀과 같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가들을 후원했던 러시아 최초의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그만큼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았기 때문에 본인의 영지인 아브람체보를 미술과 공예의 중심지이자 실험장으로 개방하여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트료시카가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체보에서 나무 선반공으로 일하던 즈벼주 도츠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14살이란 나이에 불과했던 즈벼주 도츠킨은 완벽한 마트료시카를 제작하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제작되었던 마트료시카는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8년 후 성장한 즈벼주 도츠킨은 모스크바 시내의 한 공방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몬토프의 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상점이었습니다. 민속 장난감을 만들어 판매하는 아동 교육이란 이름의 상점이었죠. 마몬토프의 형인 아나톨리는 장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민속 예술과 장난감으로 공방을 장식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몬토프의 부인이 파리의 한 기념품 상점에서 구매했던 일본 인형도 존재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유럽에서 열풍을 일으키던 자포니즘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공방에서 일본 인형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즈벼주 도츠킨은 완벽한 러시아 최초의 마트료시카를 탄생시켰습니다. 즈벼주 도츠킨의 마트료시카의 그림을 그려넣은 화가는 세르게이 말류틴이었습니다. 말류틴은 푸시킨의 여러 작품의 사파를 수록할 만큼 뛰어난 화가였죠. 즈벼주 도츠킨과 말류틴이 함께 만든 마트료시카는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마트료시카는 소녀와 소년 그리고 갓난아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목각 인형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죠. 최초의 마트료시카의 모습을 통해 마트료시카라는 명칭의 근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마트료시카는 혁명 이전까지 러시아 농촌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던 마트료나 또는 마트료샤에서 유래한 애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료나는 어머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형을 품고 있는 마트료시카는 모성과 다산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트료시카가 오로지 모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마트료시카에는 어머니가 아닌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등장한 칠복신 인형은 마트료시카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칠복신 인형은 여러 인형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겹 인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겹 인형의 제작 방식은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목수에 의해 중국 상자라는 것이 제작되었습니다. 중국 상자는 큰 상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겹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상자에서 일본의 칠복신 인형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로 겹 인형의 제작 방식이 이어진 것이죠. 동서양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한 마트료시카가 온전히 러시아의 것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의 창조적 재해석 능력과 러시아 문화의 역량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종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인 부활절에는 달걀의 그림을 그리곤 했죠. 이로 인해 러시아의 달걀 공예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공예 기술은 러시아에서 유명한 파베르제의 달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발달한 공예 기술이 마트료시카의 외관을 꾸미는 것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러시아만의 독창적인 모양새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콘 화가들도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마트료시카에 묘사하며 러시아의 이미지를 담은 독창적인 마트료시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마트료시카는 러시아의 것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것으로 재탄생한 마트료시카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초반 러시아에서는 외부에 러시아 문화를 알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1908년부터 1914년 세르게이 자길레프는 발레단을 이끌고 러시아 시즌이라는 유럽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어 동메달을 수상했던 마트료시카가 폭발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11년에는 14개국에 수출할 정도로 마트료시카의 세계적인 인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풍자의 형태에 더불어 더욱 다양한 주제로 제작되며 러시아를 대표하고 러시아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의 가치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대한 인물들을 묘사하여 외국인들에게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67년에는 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50개짜리 마트료시카가 제작되기도 했죠. 심지어 중국 만저우리에 있는 마트료시카 광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30m 높이의 마트료시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트료시카는 러시아를 대표하며 다양한 형태로 여러 디자인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인형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 고유의 인형이 되는 과정을 보며 러시아 예술 문화의 힘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에 그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러시아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료시카의 역사와 러시아 문화 산업의 역량을 보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